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역사 조작 때문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과 결정문 각주에서 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즉각 강력한 반발과 계속적으로 공세 입장에 있는데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왜 이렇게 아베는 궁지에 몰릴 정도로 무리수를 두었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와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서 일본의 빼박 딜레마에 대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스위크 일본어판 7월 27일자에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군함도의 세계유산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스위크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약속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이 지켜졌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만 강조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횡설수설 주장은 국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민족주의적인 전략일 뿐이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는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적 정체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계유산 사태로 일본의 역사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일본의 엉터리 역사인식과 조작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군함도에 관한 일본만의 논리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뻑 민주주의적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번 군함도 역사 왜곡은 국제사회에 행한 약속을 우습게 알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일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위크 기사가 야후 재팬에 올라오자마자 일본 네티즌들은 모르면 말을 말아라, 직접 와서 취재를 해라,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주장들만으로 구성된 기사이다, 일본의 증언자들을 취재해라, 있지도 않은 문제를 멋대로 조작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지겹다, 나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빙빙 돌려 말하지만 결국 차별과 강제징용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 설명 책임을 왜 일본이 지는가, 증거를 내놓아라 등 횡설수설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인들도 이번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변호하는 논리가 갈수록 횡설수설할 정도로 아베 정부와 함께 빼박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일 정도로 댓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27일 뉴스위크의 특집 기사 하루 전인 26일에는 마이니치 신문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26일자 기사에서 왜 유감일까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가봤다 라는 글을 통해 아주 난처하게 꼬여버린 원인은 일본에 있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정보센터에 가서 센터장의 해명을 직접 듣고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심각한 문제를 봤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역사적 사실을 숨기는 애매모호한 설명과 자료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조선인 사망자 등 구체적으로 조선인들의 노동에 대한 자료가 없는지를 물었지만 센터장은 사망자는 없고 일부 다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인의 월급 봉투를 노골적으로 전시해 놓은 것도 부자연스러웠는데 결국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기고 노출하고 싶은 것은 노출하는 선별적인 전시 의도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함도에서 노동자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급히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했던 역사적인 스토리에 대한 배경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로지 자랑하고 싶은 것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면서 찜찜한 느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반박해야 한다는 집단 심리가 너무 강해서 본래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많이 나가버린 전시가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유감이다 라며 기사를 맺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대외적인 약속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처지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미 아사히 신문도 이 문제를 사설에서 다루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7월 9일 사설을 통해 국가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일본은 국제적인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미 군함도에서의 조선인 출신 강제징용자들이 노무 동원에 폭력까지 있었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발견되었고 일본의 재판에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진실을 숨기면서 눈부신 산업화만 소개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9일 아사히 신문의 사설에 대해 극우 언론들은 가토 고코 센터장과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주민들의 증언은 조선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만인은 월급을 잘 받고 대우가 좋았다고 한다 등을 앵무새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다 보니 계속 거짓말과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한국의 강력한 반발과 유네스코의 원칙 때문입니다. 일본은 산업유산 23개곳 중에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강제동원되어 노동에 혹사된 7개 곳에 대해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등록 심사 당시에 일본 정부 대표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 노역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문에서 각주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공식 발언과 등재 결정문 주석을 통해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유네스코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2018년 열리는 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경과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42차에 제출한 이행 경과 보고서는 워낙 횡설수설하는 엉터리였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2015년 결정문을 상기하며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이행 경과 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2020년 44차 세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은 국제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과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독려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역사라 함은 징용 희생자를 포함한 어두운 역사도 소개하라는 것이며 분명히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등재 취소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가 취소된 사례는 2007년 오만 아라비안 오릭스 보호구역과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등 두 곳입니다. 올해 열리기로 한 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C19 사태로 연기가 되어서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6월 15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공개되자 한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고 한순간에 한일 갈등의 새로운 사건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2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에게 나가사키현 군함도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한국 측의 강경 대응에 일본은 허둥지둥 반격에 나서고는 있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반일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폄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일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반일 공세로 일본이 현금으로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 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미국의 편에 선 나라들과 일국 양제를 건드리지 말라는 중국의 편에 선 나라들이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홍콩 보안법을 규탄하며 미국의 편에 섰고 베트남, 러시아, 이란은 중국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 아래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둘 중 어느 나라의 편에 섰다가는 어쩔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동맹국인 미국과 최고의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한편에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립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 사이에서 난처해진 상황을 전망했는데 침묵하던 한국 정부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984년 중형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 한국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1984년 중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약은 1997년 7월 영국이 홍콩에 중국을 반환하고 홍콩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반환 후 50년간 현행체제를 유지하며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홍콩은 중요한 지역으로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것이 2020년 한국의 외교력이라고 하면서 와우, 이런 돌려차기가 가능한 나라가 되다니 좋다, 회피력 오졌다 등의 표현으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하면서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꼈다고 표현하면서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늘리는 건 무리라며 한국의 참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듯한 미국의 초대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고 청와대는 이어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가 성사된다면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말처럼 중국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G7 확대에 대해 세계 평화와 다자주의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중국이 한국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나온 데는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놀라운 한국의 외교력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한중 관계를 고려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며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대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투트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같은 배를 탄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서로 간의 상호 신뢰가 깊어졌다며 또한 중국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로 중국과 신뢰를 유지해왔기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가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을 고려해 우리가 기회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에서 노후 미사일 등 장비를 기습 교체하며 새로운 무기를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2017년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에게 대대적인 경제보복을 해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명확한 공동인식이 있다고 하며 한국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이번엔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한 일본에서 미중 갈등 틈새에 낀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시진핑 국빈 방위를 추진해왔지만 일방적인 외교로 인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미중사이에서 보여준 외교력은 이번 사태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비상경제회의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미중 갈등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상황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형국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